잘 사는 북한, 사용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별명이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와 반대파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언론 자유 지수도 낮은 편인데 굉장히 풍족한 나라인 거죠. 일단 1인당 GDP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거든요. 이 나라는 바로 사자의 도시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이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친 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보다 이게 높은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산유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한 산업에서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싱가포르가 대단한 점은 명목 GDP상으로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지만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독재자가 군림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어떻게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아시아 최고 부자 싱가포르의 비밀입니다. 여기 돈 잘 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부펀드 테마섹인데요. 이 이름에 바로 싱가포르의 시작이 있죠. 테마섹은 고대로부터 인도양과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를 잇는 해로의 중심지로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14세기 말에 싱가푸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싱가푸라의 마지막 왕도 침략에 의해 쫓겨나서 무역의 중심지가 말라카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400년 넘게 벌어졌죠. 암초와 모래톱 그리고 해적의 위협이 있던 섬이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것은 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 덕분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스탠포드 래플스는 싱가포르의 잠재성을 봤죠. 인도와 중국 간의 무역로를 보호하고 보급을 할 새 거점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소를 세우고 무역 기지화한 것이 싱가포르의 시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싱가포르와 교육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관세, 무세금 정책을 내세웠어요. 당시 주변에 말라카나 바타비아 같은 도시가 있었기에 나름대로 차별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무관세와 자유무역은 싱가포르의 전통이 됩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 항구 도시의 성장과 수에즈 운하의 개통 등으로 인해서 핵심 무역기지로 크게 성장했어요. 특히나 19세기 후반에는 고무의 상업적 활용이 는 점과 통조림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죠. 말레이 지역에 옮겨 심은 고무나무와 주석광산의 개발로 싱가포르가 전 세계 고무와 주석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항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던 중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일본의 정복에서도 해방이 된 싱가포르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 빠집니다. 영국이 아시아 식민지들을 천천히 독립시키는 와중에 말레이 연방도 독립이 결정이 됐어요. 지리적으로는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의 한 복판이라서 여기에 합류하는 게 맞지만 연방 측이 원치 않았다는 거죠. 연방의 입장에선 싱가포르가 크기는 작아도 인구는 비교적 많고 말레이계는 소수인데다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의 무관세 정책은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려던 연방의 방침과는 배치되었고요. 반대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연방과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말레이 연방의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연방의 원재재가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렇게 연방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싱가포르는 정말로 빈섬이 되어버린 거죠. 치열한 논의 끝에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에 가입하지만 서로의 분쟁 끝에 2년 만에 퇴출되어 버립니다. 강제로 독립을 당해버린 거죠. 이때 독립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당선이 된 리쿠안유가 눈물을 흘리면서 독립을 발표한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독립을 당해버린 싱가포르는 앞으로의 생존과 발전을 염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리쿠안유가 선택한 방향은 개방경제 국가로서의 싱가포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취약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 장벽을 구축하죠. 하지만 싱가포르는 오히려 개방 경제를 통해서 선진국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했어요. 이걸 통해 싱가포르 노동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고급 인력이 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후 싱가포르를 조선업과 선박수리업의 중심지로 만들기로 하고 추진합니다. 싱가포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역 거점이라는 압도적인 입지는 여기에 날개를 달아줬죠. 게다가 싱가포르의 무관세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무역의 기점을 싱가포르로 두는 기업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의 허브항으로 역할을 확장하게 된 거고요.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석유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정유시설을 지어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 해외 국가에 수출하는 중심 기지로도 발돋움하며 큰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모로 싱가포르의 입지 자체가 사기적이었다 보니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몰리고 또 많은 컨테이너선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금융 중심지이자 아시아의 핵심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고요. 물론 싱가포르의 성공은 입지발로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가 공용어란 점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의 영어 공용화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인구 구성에선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은 서로 다른 국가 출신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싱가포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한 겁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서 모두가 쓰는 보편언어로 모두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역과 운송, 금융의 중심지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에서 영어가 공용어인 환경은 싱가포르에게 강력한 경쟁력을 제공했죠. 그리고 싱가포르 하면 빠지지 않는 게 공무원의 청렴도입니다. 리콴유는 유교적 청렴을 추구했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죠. 물론 처벌만 강하면 그만큼 위험 보상의 측면에서 뇌물이나 비리의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대우를 좋게 해줬습니다. 그만큼 받는 게 많으니까 비리를 저질렀을 때 받는 강력한 처벌이 큰 손해가 되게 만든 거죠. 이러한 방식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시민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껌을 길에 뱉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외국인도 가릴 것 없이 태형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싱가포르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보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로 규율을 강조하는 문화. 그래서 싱가포르는 강력한 통제국가의 면모도 있어요. 이 점이 극대화된 지점이 바로 싱가포르의 정치입니다.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 싱가포르는 일당 독재로 운영되고 있죠. 리콴유만 하더라도 생전의 위험 세력이나 정적들을 강력하게 처벌했고 거기에 민사소송으로 알거지로 만드는 방법을 취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또 언론들이 리콴유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로다면 압력을 넣어서 입막음을 했고요. 싱가포르인들이 이런 일당 독재 방식을 지지한 이유는 오로지 경제 때문이었죠. 싱가포르 자체가 무역항으로 상인들의 도시로 시작한 곳이기에 경제적 성장과 풍요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독단적인 통치라도 제대로 된 리더와 조직이 이끌면 민주정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싱가포르가 서울시 정도의 크기에다가 인구 560만이 도시국가에 가까운 작은 나라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요.